두려움이 아닌 친구 같은 수학으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졸고졸 검정고시수학의 최주연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벌써 우리 6번째 만남입니다. 계속해서 한강 여러분들과 함께 정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도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도형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공식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 부분만 조금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신다면 나중에 중졸 또는 고졸 파트로 넘어갔을 때 도형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개념들을 배울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형 파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강의실로 이동해서 오늘 강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동하실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우게 되는 6번째 강 도형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도형이라고 한다면 크게 우리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평면 도형이란 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이고 입체 도형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도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도형은 점, 그리고 선, 그리고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점, 선, 면은 도형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그러면 점, 선, 면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점이 움직인 자리는 선이 되고요. 그쵸? 점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이다 될 거야. 점이 움직인 자리는 이런 직선이나 이런 곡선이 되는 거고요. 또 선이 움직인 자리는 면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들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평면 도형 그러면 이렇게 선분으로만 이루어진 다각형,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어때요? 원. 이런 거는 우리 바로 평면 도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입체 도형 안에서는 각기둥, 각불, 각불대, 원뿔, 원기둥, 원뿔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과정까지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것이 평면 도형이고 이렇게 생긴 입체적인 어떤 그런 공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우리는 입체 도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교점과 교선에 관한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죠.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선. 이렇게 자 선과 선이 만나거나 또는 이렇게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이다. 자, 면과 면 여기도 보면 요 옆에 구분면과 요 평평한 평면이 만나서 또 교선을 이뤘고 또 평면 두 개가 만나서 또 교선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선에는 직선과 곡선이 있죠. 이렇게 보는 건 직선이고 요렇게 보는 거는 곡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교점과 교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직선의 결정 조건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을 때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어떠냐면 몇 개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무수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들은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한 점이 아니라 두 점입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오직 하나뿐이에요. 자, 그래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즉 서로 다른 두 점은 하나의 직선을 결정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의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데 두 점을 지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그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린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죠.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의 종류 쪽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직선, 반직선, 선분이 있어요. 직선은 찍 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선이기 때문에 길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쭉쭉 늘어나고 있는 선이에요. 그래서 두 점 AB를 지나 양쪽으로 한없이 곧게 뻗은 선. 이것을 우리는 직선 AB. 그런데 이 직선은 매번 우리가 한글로 직선 쓰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직선 모습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 직선 AB라고 이렇게 표시하자라고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 직선 모양을 그리면 이거 직선 AB야. 점 A하고 점 B를 지나는 직선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반직선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만 뻗어나가요.
점 A에서 시작을 해서 점 B 쪽으로 곧게 뻗은 직선의 부분이다. 한쪽으로만 뻗어나갔기 때문에 직선의 어떤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반직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뻗어가고 시작하고 있는 점을 먼저 써주고 그 점이 뻗어나가는 방향을 또 다른 점이 정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반직선 AB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보세요. 점 A에서 시작을 해서 점 B 방향으로 지금 직선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반직선 AB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선분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끊겨져 있어서 선분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쪽에 화살표 표시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것은 반직선. 시작점과 방향을 짚어준다. 그리고 선분 AB는 점 A에서 점 B까지 연결한 그냥 직선, 연결한 직선이기 때문에 얘는요, 길이를 잴 수 있어요. 그리고 점 A에서 B까지만이라고 했으니까 딱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연결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길이를 잴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얘네를 이제 기호화시킬 때는 이렇게 선분 AB 또 이것을 우리 선분 BA라고 표현을 해도 똑같아요. 근데 반직선 같은 경우에 반직선 BA라고 쓰면 얘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직선 같은 경우에는 직선 AB하고 직선 BA는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같지 않은 것은 지금 반직선이다라고 하는 거. 자, 참고로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직선 AB하고 직선 BA 같고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같지 않으며 선분 AB와 선분 BA는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각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각 AOB라고 했어요. 자, 한 점에서 시작을 하는 두 반직선 OA, OB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자, 하나의 점을 지금 O라고 잡고요. 여기에서 A 방향으로 나아가는 반직선 하나를 내가 긋고 또 B 방향으로 가는 또 다른 반직선 하나를 그었다 라고 하면 이 반직선 OA가 여기서 반직선 OB하고 겹쳐져 있다가 이만큼 회전을 했다라고 하면 회전한 양이 지금 여기서는 45도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벌어져 있는 각 크기 이것을 우리는 각의 크기라 하고 그것을 이제부터 우리는 각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은 이 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지금 기준이 됐던 이 점을 가운데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면 각 AOB 또 각 BOA 또는 각 O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얘네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각을 어떻게 읽고 각이라고 하는 것이 한 점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각의 크기는 바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회전한 양이다. 꼭지점 O를 중심으로 반직선 OB를 OA까지 회전한 양이다. 또는 반대로 OA를 OB까지 회전한 양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얘네가 얘가 여기 붙어있다 이렇게 간 걸 수도 있고 이 OB가 있다 이렇게 온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벌어져 있는 각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꼭지점 지금 이 O를 중심으로 내가 OB 요 반직선 요 OB를 이쪽 방향으로 그럼 내가 이렇게 회전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그 회전한 양 자체를 우리는 각의 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의 기호를 우리가 나타낼 때는 이 꼭지점은 반드시 가운데에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각을 나타낸다. 자, 이제 각 AOB의 크기가 20도다라고 한다면 각 AOB는 20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각 표시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각을요, 우리가 크기에 따라 분류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예각, 둔각, 직각, 평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예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90도보다는 작은 각이다. 그러니까 0도보다는 크겠죠. 그죠? 그래서 예각은요. 0도보다는 크고 이 앞에 0도보다는 크고 라고 하는 말을 써줄게요. 이렇게 해서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요 작은 각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예각이라고 부른다. 자, 그렇다면 딱 90도가 되는 각을 우리는 그럼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직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직각은 바로 90도가 되죠. 둔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직각, 즉 90도보다는 크고요. 180도보다는 작은 각을 우리는 둔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둔각이라고 하면 이렇게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평각이라고 하는 것은 180도, 즉 직각의 2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180도의 각을 이제부터 우리는 평각이라고 합니다. 자, 예각. 자, 90도를 기준으로 90도보다는 작고 0도보다는 크고, 그러니까 요렇게. 그래서 예각은, 자, 요렇게 예각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다라고 예각을 정의 내릴 수 있고요. 자, 이제 직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90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둔각은 90도를 기준으로 조금 더 큰 각. 그러니까 둔각은 90도보다는 크고요. 180도보다는 작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각은 아까 말한 것처럼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이고, 둔각은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각이다. 자, 그렇다면 딱 180도, 이만큼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평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평각은 180도다. 이렇게. 180도. 그래서 이 평각은 직각의 2배. 얘가 직각. 직선이 이루는 각. 그것을 우리는 평각. 그래서 평각은 몇 도다? 180도다. 자, 매우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교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교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각이에요. 자, 두 직선이 이렇게. 자,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이 각, 이 각, 이 각, 이 각. 얘네를 모두 우리는 교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A, B, C, D. 자,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면 생기는 4개의 각이 있는데 이 각을 우리는 교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막곡지각이라고 하는 건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예요. 그래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서로 마주보는 각. 자, 그래서 각 D하고 각 B가 막곡지각이 되고, 다시 각 A하고 각 C가 막곡지각이 되는데,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60도면 여기도 60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 얘도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엄청 자주 사용을 하게 되죠. 자, 막곡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용어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직교하는 두 직선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직교라는 말은 또 다르게 수직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두 직선 AB하고 CD의 교각이 직각일 때. 그러니까 얘네가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슝 이렇게 해서 교각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교각들이 모두 이렇게 90도인 거죠. 그 교각이 직각일 때. 두 직선은 서로 직교한다 또는 서로 수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호로 우리 수직인 모습을 이렇게 기호화시켰어요. 자, 직선 AB와 직선 CD는 서로 직교합니다. 90도로 만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길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기호화시켜준 거죠. 자, 그렇다면 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직선이 서로 이렇게 직교를 할 때 한 직선을 다른 직선의 수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선 CD는 직선 AB의 수선인 거고 또 직선 AB는 직선 CD의 수선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90도로 만나고 있는 서로의 관계를 우리는 수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수선의 발은요, 점이에요, 점. 그래서 직선 AB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이 점, 직선 AB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라고 했죠? 직선 밖에 한 점. 여기에서 지금 요 직선 AB에 수선을 긋는 거죠. 이 점피를 지나는 직선 하나, 근데 얘가 수선인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그은 수선과 이 직선 AB와의 교점, 그러면 요 점이죠. 이것을 우리는 H라고 하고 얘를 수선의 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점, 여기에서 H다라고 해서 점으로 표현합니다. 수선의 발.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좀 쉽게 설명하려면 발 뻗어서 여기다 걸쳤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튼 수선의 발은 점 H다 라고 표현한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면 원래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솔직히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잴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은데 수학자들끼리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최단거리로 하자. 점과 직선 사이의 최단거리는 그러면 점에서 이 수선에 이르는 수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에서 수선을 그었을 때 이 직선과 만나는 점, 수선의 발이 생길 거예요. 수선의 발과 이 직선 위에 있는 요 점 사이의 거리,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졸 검정고시 과정에서는 그것을 D라 놓고 D를 구하는 공식을 또 이용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점 P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다. 자, 그래서 점 P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점 P에서 직선 AB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즉 선분 BH의 길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보세요. 그쵸?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는 수선의 발과 요 점 사이의 거리로 표현할 수 있다. 중졸 과정에서는 뭐 이런 게 길이 이미 다 주어져요. 그래서 그 길이를 찾게끔. 또 고졸에서는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끔 하죠. 자, 점 P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는 점 P와 직선 AB 위의 점들을 이은 선분의 길이 중에서 가장 짧은 최단거리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원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원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평면 위의 한 점 O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원이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나오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고무줄? 그냥 이런 줄에, 그 돌멩이를 하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손으로 꽉 쥔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돌의 자체가, 돌이 움직이는 게 하나의 원을 그리게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돌리다 보면 그 돌리게 된 그 끈 있잖아요. 끈의 길이 어차피 내가 꽉 잡고 이렇게 돌리니까 지금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으로써 이 원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즉 평면 위에 한 점 O에서, 자, 평면 위에 한 점 O에서 이게 바로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돼요. 일정한 거리, 그게 바로 그럼 반지름이 되겠죠. 자, 평면 위에 한 점 O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 그래서 우리는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을 대략적으로 하나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원의 중심이 있으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원 위에 한 점을 잡고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요 선을 우리는 그래서 반지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렇게 선분을 하나 그리고 이 점하고 이 점이 반드시 이 원 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이만큼은 우리는 그래서 바로 원의 지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평면 위에 한 점 O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얘가 원의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원 위에 점을 두 점을 이렇게 띡띡 잡고 요 점에서 요 점을 요렇게 내가 짚으면 얘는 지금 호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래서 호 AB. 그래서 요 모양과 똑같은 걸 이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우리가 직선, 반직선, 선분 때 그 모습 그대로 그 점 위에다 그리듯이. 자, 이번에는 자, 원 위에 점 두 개를 잡고요. 이번엔 얘들끼리 이은 거예요. 그럼 자칫 여러분들은 선생님 이거 지름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지름은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요. 원의 중심을 지나지 않고 이렇게 이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그냥 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도 지금 선분이잖아요, 모습이. 그래서 이 현을 나타낼 때 현 모습을 이렇게 선분 기호를 써서 표현해낼 수 있어요. 원 위에 두 점을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일부분을 우리는 호라 하고
그죠? 요 일부분. 그 다음에 현은 원 위에 2점을 이은 선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원 안에서 우리는 이 원 딱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맛있는 피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피자 한 판을 시키면, 물론 요즘에 피자가 막 네모난 것도 있고 막 모양이 가지각색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피자는 원 모양이잖아요. 자, 원에서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조각으로 자르면 이게 조각 피자의 모습인데요. 이 조각 피자의 모습은 부채꼴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원에서의 두 반지름과 요 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채꼴은 원 O의 두 반지름 OA, OB와 호 AB로 이루어진 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활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요거 아까 호 있잖아요. 이 호하고 이게 아까 현이었잖아요. 그래서 호 CD와 현 CD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얘를 우리는 활꼴이라고 부릅니다. 활꼴은 이렇게 생겼고 부채꼴은 요렇게 생겼다.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부채꼴을 이루고 있는 요 각을 우리는 또 중심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을 우리가 또 굉장히 해부를 해가지고 그 일부에서 불려질 수 있는 이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원 O는 두 점 A하고 B에 의해서 두 개의 호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에 의해서 이쪽으로도 우리가 호가 생기고 이쪽 방향으로도 이렇게 호가 생기는데 지금 나중에 그린 호는요 너무 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 작은 쪽에 길이 쪽, 요 일부분을 호 AB라고 하고요. 이렇게 좀 긴 호가 나타내어질 때는요 점을 하나 더 찍어서 여기에 P라고 잡은 다음에 얘를 호 APB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긴 쪽의 호를 말할 때는 하나의 점을 더 잡아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이제는 그러면 내가 원이라고 하는 것의 둘레를 구하고 원이라고 하는 것의 넓이를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원의 넓이를 구할 때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래요. 사실 예전에는 그냥 원주율을 3.14라고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 곱하기 3.14. 그래서 반지름이 10인 경우를 제일 좋아했었어요. 10 곱하기 3.14라면 314가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반지름이 항상 10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반지름이 15. 그럼 15 곱하기 3.14. 계산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했었는데 요즘 초등 과정에서는요. 이 원주율을 3.14로 국한 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한 짓지 않고 그냥 3.14 중에서도 뭐 원주율을 3이라고 한다. 원주율을 3.1로 한다. 원주율을 3.14로 한다라고 해서 문제마다 원주율을 좀 이렇게 주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을 때가 3으로 주어질 때. 원래 원주율 자체가 3.14, 2로 계속해서 더 나아가게 되는데 원래 그래서 그것을 파이라고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표현을 하고 3.14, 3.13 같은 거 이제 곱하지 않아요. 그냥 파이가 곱해진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초등 과정에서는 그 수학이라고 하는 거 말 자체가 계산력을 이제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는 모두 다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원의 둘레라고 하는 거는 이제부터 줄여서 원주라고 말할 수 있고, 원주라고 하는 것은 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구한다. 또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구할 수 있다. 이때 이 원주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주 나누기 지름으로서 그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얘네의 값은 항상 일정합니다. 자, 따라서 이제부터는 그 값을 파이라고 할 거고요. 이 원주율 자리에 곱하기 파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원의 둘레나 원의 넓이를 구했을 때는 그 정답이 뭐 12파이, 뭐 100파이 이런 식으로 정답 안에 파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물론 뭐 나중에 뭐 문제가 응용돼서 약분이 되는 경우는 없어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원의 둘레나 원의 넓이를 구할 때는 그 파이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파이를 안 곱하고 정답을 쓰면 완전 틀려요. 파이라고 하는 값이 거의 뭐 3.14, 15 이런 값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곱하느냐 안 곱하느냐에 따라 값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파이라고 하는 값은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지름이 5cm예요. 그래서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 자, 얘의 반지름은 5cm래요. 얘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뭐 둘레도 구해볼까요? 원주를 구하고 넓이를 구해라. 원주 지름 곱하기 파이. 지름? 그럼 2 곱하기 5. 반지름의 2배니까 여기에다가 파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10파이. 그런데 단위는 센티미터. 자, 넓이? 반지름 곱하기 파이.
그럼 얘는 25파이 제곱 센티미터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원의 둘레,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삼각형.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도형에서 이제 다각형에 속하는, 즉 선분으로만 이루어진 다각형. 그 중에서 삼각형. 여러분 일각형, 이각형 같은 거 없어요. 그쵸? 우리 다각형에서는 변의 개수가 3개 이상일 때부터 다루게 되죠.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이렇게요. 자, 변의 길이에 따라 우리는 삼각형을 분류할 수도 있고 각의 크기에 따라도 또 삼각형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변의 길이에 따라 삼각형을 분류할 때는 우선 두 변의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세 변의 길이 같은 정삼각형으로 이제 삼각형을 이제 이렇게 딱 특화시켜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세 변이 다 같지 않아요. 그래도 변이 3개야? 그럼 그냥 걔는 삼각형인데 특수하게 두 변의 길이가 같거나 세 변의 길이가 같다면 이등변 삼각형 또는 정삼각형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등변 삼각형은요,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리고 같은 길이 쪽에 이렇게 같다라는 표시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고요. 이등변 삼각형은 아래의 두 각, 이것을 우리는 밑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아래의 두 각의 크기가 같다. 지금 길이가 같은 두 변으로 만들어진 요 각을 우리는 꼭지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이등변 삼각형에서 우리가 꼭지각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고, 이 꼭지각을 제외한 나머지 이 두 각 있잖아요. 즉, 이 꼭지각과 마주보고 있는 요 변을 우리가 밑변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요 각을 우리는 밑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은요. 자,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또 이러한 성질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중학교 2학년 과정으로 넘어가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또 우리가 더 꼼꼼하게 배우게 되죠. 자,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은요, 세 변의 길이가 같고요, 세 각의 크기도 같아요. 왜냐하면 삼각형은 세 각의 크기가 모두 다 더했을 때 180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삼각형은 이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요. 그래서 180도를 똑같이 3으로 나누어 가지면 하나의 각당 이렇게 60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삼각형은 세 각의 크기가 모두 60도로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 그러니까 안쪽에 생기는 각을 내각이라고 하는데요. 세 개의 이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 이등변 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삼각형의 세 개의 안쪽에 있는 각의 크기 합은 항상 180도가 됩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의 관계인데요. 우리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 정삼각형은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얘는 두 변만 같잖아, 우선. 얘는 세 변까지 다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야 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정삼각형은 이미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이미 얘는 어때요?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성질 자체를. 그래서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의 길이로서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이랑 정삼각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번에는 삼각형을요, 각의 크기에 따라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크게 얘네를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선생님, 평각삼각형은 없나요? 평각 자체가 직선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180도. 근데 어떻게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각은 제외하고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예각삼각형은요, 세 개의 각이 모두 예각이고요. 둔각삼각형은 한 각이 둔각이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각은 예각이겠죠. 자, 직각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한 각이 직각이면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각삼각형은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이고, 한 각이 둔각인 삼각형은 바로 둔각삼각형이고, 또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은 우리는 직각삼각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각의 크기에 따라 이렇게 삼각형을 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또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에서 한 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하고요. 처음에 삼각형에서 밑변을 얘기할 때 아래쪽에 놓인 변이다라고 이제 많이 배우죠.
그래서 이 하나의 변을 밑변이다라고 하면 이 밑변과 마주보고 있는 요 꼭지점 있잖아요. 이 꼭지점에서 이 밑변에 이렇게 수선을 긋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수선이 바로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에서 한 변을 밑변이라고 하면 그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직으로 그은 선분을 우리는 높이라고 합니다. 얘를 밑변이라 하고 이 밑변과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에서 여기에 수선을 내가 짜잔 이렇게 그었다. 그럼 수선의 발이 있을 거고 수선의 발과 이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한 이 길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높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밑변이고요. 자,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이다 라고 말하죠. 사실 삼각형의 넓이는요. 누구나 다 알고 있을걸요. 그리고 정사각형의 넓이하고 직사각형의 넓이도 뭐 직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냥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이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각형 쪽으로 넘어갔을 때 여러 가지의 종류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다리꼴을 만나보면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는 사다리꼴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사다리꼴의 넓이는요. 자,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근데 높이는 이 윗변과 아랫변. 자, 얘네가 자, 윗변의 어떤 한 점에서 내가 밑변에 수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요 아이를 높이라고 잡는 거죠. 자,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사다리꼴의 넓이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평행사변형 그러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말하죠. 자, 평행사변형 그러면 자, 요렇게 요 변을 선생님이 밑변이다라고 놓는다면 마찬가지로 이 밑변하고 마주보고 있는 이 밑변에서 하나의 점을 잡고 여기에 이렇게 수선을 그어요. 그랬을 때 만나는 요 수선의 발하고 요 점 사이의 거리, 그것을 우리는 높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평행사변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마름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자, 그렇다면 마름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 대각선의 길이로 구할 수 있어요. 자, 하나의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요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 이게 바로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 아시겠죠? 여러분, 이 마름모는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 등분해요.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고 다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 이게 이제 마름모의 성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또 중학교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거예요. 아무튼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듀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제 직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자,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어차피 직사각형은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90도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 세로의 길이가 이 가로의 길이하고 수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정사각형의 넓이. 자, 우선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에요. 따라서 직사각형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말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가로나 세로나 얘는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초등학교 때 배운 여러 가지 도형을 그냥 공식만 우선 끄집어내서 기억해야 될 공식들 한번 짚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입체도형 중에서 각기둥과 원기둥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기둥, 원기둥 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각기둥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위와 아래에 있는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도형입니다. 각기둥은요 그래서 옆면이 모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그다음 밑면은 똑같이 생겼어요. 합동이고 평행하고 그리고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원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위와 아래에 있는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얘는 원으로, 아까 쟤는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얘는 원으로 이루어진 입체도형. 그래서 원기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은 구분면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얘네를 전개도로 펼쳐서 살펴보면 원 합동인 두 개의 원과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옆은 구분면으로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기둥하고 각기둥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옆면이 얘는 이렇게 직사각형, 얘는 구분면의 모양. 자, 그 다음에 밑면 두 개인 건 똑같아요. 밑면,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우리 평행하고 있는 이 면, 두 개의 면을 우리 밑면이라고 하는데 자, 밑면, 얘도 밑면. 근데 얘는 밑면이 다각형이고 얘는 원인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금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요, 따로 꼭지점이 없죠. 그러나 얘는 다각형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모서리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선 옆면이라고 하는 것은 밑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얘네가 평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이 각기둥, 원기둥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각기둥, 원기둥 봤을 때 공통점은 밑면이 두 개라는 거. 그리고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라는 거. 자, 그리고 각기둥은 밑면이 다각형이지만 얘는 원이에요. 얘는 옆면이 평평한 면. 근데 얘는 아까 구분면이다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얘는 옆면이 아까 무슨 모양이에요? 직사각형 모양이었죠? 자, 꼭지점이 얘는 있어요? 얘 꼭지점 없습니다. 얘 모서리 있죠? 얘는 모서리 없어요. 됐죠? 자, 이제 각불과 원불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각불 그러면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을 이루고 있고요. 다각형이고 옆을 둘러싼 면이 모두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지금 각불이나 원불은요, 밑면이 한 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각불은 밑면이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가 지금 다각형. 그리고 옆면이 모두, 자, 옆을 둘러싸고 있는 면이 모두 삼각형 입체도형입니다. 그리고 뿔이기 때문에 위가 뾰족하게 생겼어요. 자, 원뿔도 마찬가지. 위가 뾰족하겠죠. 평평한 면이 원이고 옆을 둘러싼 면이 그냥 모두 구분면인 뿔 모양의 입체도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거 과자로 보면 되게 꽃갈콘 이런 거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콘을 볼 때도 약간 이런 원뿔 모양인 것이 많죠. 자, 이제 모서리. 여기 보면 원뿔에는 모서리가 없어요. 그쵸? 그냥 이것을 우리는 나중에 모선이라고 이야기해요. 모선. 얘는 그냥 모서리고 딱. 그 다음에 얘는 각뿔이고 얘는 원뿔. 얘는 밑면이 다각형이고 얘는 원이다. 그리고 각뿔에 꼭지점이 존재합니다. 여기 각뿔에 꼭지점. 얘는 옆면 이렇게 생긴 애가 옆면, 얘도 옆면. 얘는 이제 밑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우리 아까 옆면을 비교할 때 요거는 각기둥이었고 요거 옆면. 옆면을 보면 옆을 둘러싼 면이 모두 얘는 그냥 삼각형이고 얘는 옆을 둘러싸고 있는 면이 모두 구분면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각불과 원뿔의 공통점. 밑면이 한 개인 거. 그리고 맨 위에 각불에 꼭지점이 있었죠. 꼭지점이 있는 거. 자,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각불은 밑면이 다각형이고 원뿔은 원이에요. 옆면이 얘는 평평한 면. 그쵸? 그리고 딱 그냥 보고 이 평평한 면을 우리는 삼각형 모양이다라고 알 수 있었잖아요. 지금 원뿔 같은 경우는 그냥 구분면으로 표현을 하고요. 전개도상에서 이제 나중에 펼쳐보면 부채꼴과 밑면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모서리. 각불은 있어요. 그런데 원뿔은 없었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옆으로 흐르는 듯이 있는 아이를 그냥 우리는 모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구로 한번 가볼까요? 자, 구는요, 공 모양의 입체도형입니다. 구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점, 이게 바로 구의 중심이고요. 구의 중심에서 구의 겉면을 한 점 이었다. 여기서 요 겉면 중에 한 점을 이렇게 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이었어.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는 구의 반지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 위에 한 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또는 여기 위에 한 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 한 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이랬을 때 얘네가 모두 구의 반지름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회전체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회전체는요, 말 그대로 무엇인가 회전시킨 물체를 표현합니다.
자,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해서 이루회전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 원기둥, 얘는 원뿔, 얘는 구라고 말할 수 있죠. 원뿔은요, 바로 이런 직사각형을 지금 요 하나의 요 선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회전 시켜서 만들 수 있었고요. 지금 얘는 직각삼각형, 직각을 갖고 있는 요 선분 모서리, 그죠? 요 선분, 요 변을 하나를 기준으로 이루회전 시키면 원뿔이 되고요. 자, 구는 요렇게 반원 모양을, 자, 요 지름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켰더니 지금 이렇게 구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회전시킬 평면 도형과 만들어진 그 입체 도형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직사각형을 내가 1회전을 시켰다. 그럼 원기둥이 나오고요. 이 원기둥의 전개도는 이렇게 합동인 두 개의 원과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뿔이라고 하는 것은 직각삼각형에 직각을 끼고 있는 한 변을 기준으로 1회전을 시켰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원뿔이 나오고 이 원뿔의 전개도는 하나의 부채꼴과 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구라고 하는 것은 지름, 즉 반원인데 이 지름을 기준으로 얘를 1회전 시키면 생긴다. 자, 그리고 얘는 전개도가 없어요. 구는요, 따로 전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 내가 얘를 이렇게 놨는데 회전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잘라나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단면은 원이 되겠죠. 원뿔도 마찬가지. 뭐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원 모양이고 구도 마찬가지 원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회전하기 전에 이 도형의 선대칭 도형, 요렇게 이쪽으로 또 생긴 선대칭 도형의 모양의 단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단면이 그렇게 생기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더 그렸을 때 그 단면이 생기는 거고, 얘도 이렇게 더 그려서 그 단면이 생긴다.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을 우린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전하기 전에 이 평면 도형을 회전축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을 했을 때, 이렇게 선대칭을 했을 때 생기는 이 모양이 단면으로 나오게 된다. 이때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 쪽으로 갈게요. 뭐 이것도 이제 복잡한 계산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걸 이렇게 계산한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각기둥과 원기둥, 어차피 각기둥하고 원기둥의 부피는요, 공식이 똑같아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밑면의 모양에 따라 밑넓이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각기둥 밑면의 모양이 무엇이냐에 따라 여러분들 그 밑넓이를 구하고 거기에 높이를 곱하시면 되고, 원기둥은 어차피 밑면이 원 모양이니까 원의 넓이를 구한다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건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전개도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삼각기둥, 어차피 각기둥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정해지니까 삼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밑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옆면을 크게 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든 뭐 3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든 옆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2에다가 옆넓이를 더해주면 건넓이가 된다. 원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를 내가 전개도로 나타냈을 때 합동인 2개의 원과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 하나의 넓이가 하나의 밑넓이고요. 2개니까 곱하기 1을 하고, 옆넓이는 어때요? 직사각형의 넓이. 근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을 감싸고 있었던 길이와 같기 때문에 바로 밑면의 둘레가 바로 가로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밑면의 둘레 곱하기 이 원기둥의 높이를 해주면 바로 옆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기둥의 건넓이와 부피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요. 방금의 설명과 한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자, 우선 건넓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자, 밑넓이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고 옆면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내가 건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밑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돼요. 거기다 2배를 해주면 이 전체 밑넓이 2개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옆넓이라고 하는 건 얘를 펼치면, 어차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될 거예요. 옆면이. 근데 보면 이렇게 3개의 면일 텐데 3, 4, 5, 그러니까 이 가로가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한 길이고 이 높이가 그냥 바로 8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여기에 여기가 3, 4, 5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삼각형이 또 붙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밑넓이 구하고 뭐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 그림엔 여기는 안 내놨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 교환에는 얘네 전개도를 그려 놓았어요. 그 전개도를 보시면 얘를 제대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여기 3, 4. 여기도 3, 4. 뭐 이렇게 놓고 여기는 점선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점선으로 뭐 이렇게 합동이니까 자리가 좀 같게끔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밑넓이 하나 구한다면 곱하기 2배를 해주고 이 옆면의 넓이를 구할 때 이 길이가 얘랑 같고 다시 이 길이가 얘랑 같으니까 이 밑면의 둘레가 바로 이 가로의 길이가 돼서 가로 곱하기 세로 이 높이까지 해서 그 공식대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더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래서 밑면의 넓이를 하나만 데리고 오면 돼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서 부피 또한 이렇게 구해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각기둥의 겉넓이 하고 부피를 구해봤고요. 이번에는 원기둥입니다. 원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2에다가 옆넓이를 더해주면 된다. 근데 밑면이 원이니까 원의 넓이를 구했고 2개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한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펼쳤을 때 얘네도 전개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럼 얘의 넓이는 구했어. 그럼 얘를 구할 때 이 직사각형인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하고 같죠. 밑면의 둘레가 원주니까 지름 곱하기 파이. 그래서 거기에서는 바로 얘가 10파이. 얘가 원주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높이, 12 높이를 곱해요.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각자 구한 거 더해서 겉넓이가 150파이 제곱 센티미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하나의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서 25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부피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이고 여기서 겉넓이는 제곱 센티미터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각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각불은요, 그러니까 밑면의 모양과 높이가 같은 각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각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러면 이거는 각기둥의 부피거든요. 여기에다가 내가 3분의 1만 해주면 그게 바로 각불의 부피로 바뀌어요. 그래서 각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다. 자, 겉넓이는요,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다. 뿔은 밑면이 하나니까 곱하기 2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를 하면 겉넓이를 구할 수 있겠구나. 자, 이제 원뿔도 마찬가지. 원뿔도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럼 원기둥의 부피인데 거기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부피가 되어서 뿔의 부피 그럼 무조건 앞에 3분의 1이 들어간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겉넓이는요, 전개도를 이용하여 구한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원뿔 같은 경우에는 부채꼴과 하나의 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개도를 생각하고 부채꼴의 넓이 구하고 원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겉넓이가 구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뿔의 부피는 앞에 반드시 3분의 1 그리고 여기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자, 밑면이 지금 어때요?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의 넓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 그죠? 거기에다가 높이가 지금 9cm.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높이가 이런 모서리가 아니고 각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이렇게 이르는 수선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를 곱해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부피는 이렇게 해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원뿔의 겉넓이를 구해라. 자, 그렇다면 이 원뿔의 겉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면 제가요, 얘를 전개도를 쫙 펼쳤다 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밑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4cm. 이거 지금 보면 이거는 모선의 길이에요. 모선은요, 바로 이 전개도상에서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겉넓이를 구할 건데요. 자, 그럼 밑면의 넓이를 구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은 원의 넓이를 기준으로 구하려면 360도분에 차지하고 있는 각도를 올려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원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뭐가 있냐면 지금 이 부채꼴에 반지름이 있고 원에 반지름이 있을 때 지금 이 부채꼴의 반지름과 이 원의 반지름을 곱하세요. 그런 다음에 파이를 붙여주면 바로 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파이 R, L 공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 반지름,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부채꼴의 반지름.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하면 얘가 40파이가 되는데 이 부채꼴의 넓이가 바로 40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밑넓이, 원의 넓이 더하기 이 부채꼴의 넓이. 그래서 그것을 더했더니 56파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원뿔의 건넓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요렇게도 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전개도를 보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파이 RL이라고 하는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는 또 교환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하, 이렇게 여기 길이 알고 여기 길이 알면 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파이를 붙여주면 이 부채꼴의 넓이가 되겠구나라고 아주 좋은, 아주 친절한 공식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도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뭐 쓸데없는 부분은 다 뺐고요. 정말로 기억해야 될 팩트만 골라서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요. 이 내용들만큼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6번째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7번째 강의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에듀